네, 반갑습니다. 백발백중 100% 백서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고객관리 실무론 중에서 첫 파트죠.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와 함께 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응대는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소개팅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개팅 하실 때 우리가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하죠. 뭐 요새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연락을 먼저 하긴 하지만 전화로 우리 시간 약속이라든지 장소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매너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응대 서비스는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바로 기업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응대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중요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3개 정도 쳐주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죠? 우리 전화 통화를 할 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예요. 강사님, 요새는 영상 통화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 기업에서는 회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상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영상통화는 우리 애인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 전화응대 특징은 바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바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틀린 답이 되겠죠. 이런 중요 포인트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죠. 그래서 최대한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응대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상황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통화가 괜찮으신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통화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를 하실 때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통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할 때 우리가 메모를 하는 습관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통화한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한 번 더 요약 확인하고 한 번 더 복창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메모지를 통해서 항상 메모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특징 한번 볼게요. 전화 통화는 아무런 예약도 없이 불시에 전화를 걸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우리 전화 걸 때 7시에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고 예약 탁 하고 누르나요? 아니죠. 바로 불시에 언제 어디서 전화가 걸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 사람은 지금 상대방이 지금 현재 통화를 하기 괜찮은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전화 받는 사람은 지금 통화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양해 멘트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전화 걸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을 조율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화 응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꼭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거 매년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특징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응대의 기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전화 응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대표다, 회사의 대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응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음성의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조절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죠. 음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듣는데 너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다 이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음성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친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전화 응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거울을 이렇게 전화기 옆에 놔두고 미소 지으면서 음성을 연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표정이 내가 웃고 있으면 음성도 밝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 응대를 하실 때는 항상 전화기 옆에 거울을 놔두시고 내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 같은 것을 조절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소리 크기입니다. 목소리 크기가 너무 크면 우리 듣기 불편하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목소리 크기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 전화기 송화구에서 한 4, 5cm 정도 떨어뜨려서 말씀을 하시고 상대방이 내 옆에 없죠. 그래서 한 1m 정도 상대방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하는 속도입니다. 목소리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듣기 힘들죠. 그리고 너무 속도가 느리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내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속도 별표 치세요. 네, 저번에 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전화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속도를 따라하다 보면 상대방과 일치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속도는 우리 고객의 속도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번째,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 중요하죠. 사투리가 있는 분들은 약간 표준어 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요새 유행하는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발음, 제가 발음 얘기를 하니까 또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발음 연습도 꼭 평소 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 발음을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조입니다. 네, 어조 같은 부분도 우리 전화 응대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메러비안의 법칙이 뭐냐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첫 이미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고 한다면 55%가 바로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각적인 요소죠. 청각적인 요소가 38%가 청각적인 요소고 나머지 7%가 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적인 요소가 뭐냐고 한다면 바로 어조입니다. 내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화 응대는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각적인 요소가 거의 82%가 청각적인 요소, 나머지 7%가 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조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청입니다. 여러분들 경청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보통은 어떤 분들은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끝낸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지레 짐작해서 상상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바로 경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바로 삥 오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선생님 별표 친 거 있죠. 말하는 속도, 어조, 경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까지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화응대 태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바쁜 시간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바쁜 시간이 언제인가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은 바로 피해서 전화를 꼭 걸어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목소리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쁜지 뭐 회의 중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쁘더라도 짜증내는 목소리로 상대방을 응대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목소리에는 최대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고객과 언쟁을 피하고 말대꾸를 하지 않기. 그렇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우리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을 때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고객이 약간 불만,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전화 통화로 서로 언쟁을 한다든지 말대꾸를 하게 된다면 고객의 감정은 더욱더 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보세요. 이거는 보통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 통화하기에 되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다시 걸어달라. 이러는 양의 멘트를 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보다 전화를 꼭 먼저 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면 나의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전화를 먼저 끊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전화를 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쾅 하는 소리가 나게끔 크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나한테 감정 있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수화기 내릴 때도 소리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내려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불필요한 긴 통화 하지 않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통화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는 최대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통화를 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 네, 보통은 사무실 내에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가요? 주변에서 들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 대화를 다 듣는 거죠. 이 상대방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는 우리 사무실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기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응대 3요소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별표 여러분들 5개 치세요. 교재. 네, 전화응대 3요소입니다. 바로 신속, 정확, 친절, 이 3개인데요. 바로 신속은 뭐냐라고 한다면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게 신속하게 받아주는 거, 그리고 고객이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확은 바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기억 날 수 있도록 반드시 뭘 구비해야 된다고요? 네, 메모지를 항상 주변에 놔두고 메모를 하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경청과도 관련이 있죠. 상대방의 말을 지레짐작한다? 네, 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정확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우리는 항상 친절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목소리 톤도 밝고 명랑하게 고객한테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전화기 옆에는 항상 뭘 구비한다고요? 네, 거울을 놔두시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객이 내 앞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표 치셨죠? 네,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응대 요령입니다. 바로 전화 받기에는 어떤 요령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왼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든다. 자, 왼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든다 하면 B 되겠죠. 자, 왼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전화 응대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네, 메모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오른손 잡이시죠. 자, 메모를 쓸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우리 받을 때는 왼손으로 받는다. 단 예외가 있죠. 바로 저같이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사 및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그렇죠. 인사를 먼저 하시고 네, 소속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를 밝히시는 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사내 전화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 사내 전화일 경우에는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죠. 같은 사내니까. 그래서 나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확인한 후 인사하시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용건을 들으면서 뭐 한다? 메모한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건을 들으면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중에 용건이 다 끝난 후 정리할 때 메모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죠? 용건을 들으면서 메모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복창 확인한다는 거. 왜냐하면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부를 복창 멘트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에 끝맺음 인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한 후 수화기를 쾅 하고 내려놓는다? 아니죠. 수화기를 조용하게 내려놓는다. 이게 바로 전화 받는 요령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 자, 상황별로 전화 바뀝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재에 보면 중요라고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맞나요? 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연결할 때는 보류 버튼을 누른다라든지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끔 송화기 부분을 손으로 막고 전화를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을 상대방한테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서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전화를 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메모를 남기길 원하시는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하고 끊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회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전화기 옆에는 지도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그리고 주변에 큰 건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상대방한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항의 전화가 올 때 간혹 있어요. 이럴 때 상대방과 같이 언쟁을 한다고요? 네, 해서는 안 되죠. 최대한 고객의 감정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잘 경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고객이 VOC, 불만을 제기할 때 상사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즉시 상사를 연결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화 받는 상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고객이 화내는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예, 이럴 때는 최대한 우리가 나중에 상사분께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끊고 나서 상사한테 이 사실을 알리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여보세요 라고 계속 연발한다라고 했나요? 네, 아니죠. 여보세요 라고 계속 연발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고객님한테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 지금 전화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길 때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은 전화를 건 사람이 다시 거는 게 바로 예의입니다. 그래서 전화 중에서 통화하는 중에 끊겼을 때는 전화 건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전화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전화 걸기입니다. 네, 전화 걸기 전 준비. 미리 별표가 쳐져 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똑같이 별표 쳐주시고요. 전화 걸기 전에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 상대방이 전화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 시간대가 뭐 바쁜 시간대인지 아닌지 이런 예측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라든지 소속, 이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건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내가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할지를 어떤 방식으로,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죠? OW1H로 해서 용건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OW1H 생소해. 이거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말로 하면 육하 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막 있죠. 자, 요 순서로 해서 우리 용건을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서류 준비, 필요한 자료나 서류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전화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전화 걸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 전화를 거시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상황별로 전화를 걸 때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재에 중요라고 되어 있죠.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부재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분이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여쭤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다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통화 희망자가 부재 중일 때 아니면 메모를 내가 남겨놓고 전화를 나중에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맞춤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사 대신 그러니까 상사 대신 거는 전화일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이 전화는 내가 상사 대신으로 걸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시고 나서 상사를 연결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급이 다른 상사들의 전화를 중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별표 한번 칠까요? 네, 시험에도 간혹가다 출제된다라고 했죠. 자, 직급이 다른 상사들의 전화를 내가 중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급이 낮은 상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은 상사를 먼저 기다리게 하고 직급이 높은 상사를 연결해 주는 순서입니다. 이 포인트. 그런데 보기로 잘못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직급이 높은 상사를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되면 오답이 되겠죠. 이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응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가다가 이거 예전에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야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소속, 그 다음에 성명, 용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남겨야 된다고 했죠? 네,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남긴 날짜, 시각도 같이 남겨줘야 됩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부재 중일 때 전화 응답기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언제쯤 전화 걸려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전화를 걸었고 몇 시쯤 이렇게 전화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거, 이것까지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간혹 가다가 상사님들께서 휴일에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양해 멘트 없이 내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상사니까 나의 기분을 표현해서는 안 되죠. 이거 예의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 때는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밤 늦게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의해서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용건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전에 사과 멘트를 하시고 나서 용건을 전달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화응대 서비스와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
볼게요. 첫 번째로는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통된 화제를 갖는 거는 중요하죠. 공통된 화제가 있으면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화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이라든지 여행, 출신지, 그다음에 계절, 날씨, 동료라든지 나와 내가 아는 사람, 그다음에 가족, 가정, 뉴스, 건강, 뭐 취미 잡기, 성,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표 2개 한번 쳐볼까요? 네, 시험 문제에 공통된 화제로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 우리 한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고 요런 것들은 공통된 화제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보기에 종교. 자, 종교가 공통된 화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 같은 종교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실한 불교인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절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럴 때는 서로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최대한 피해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내가 고액 연봉자고 같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하지만 상대방은 고액 연봉자인데 나는 막 박봉이야, 흙수저야 이렇게 된다면 대화하기에 할 마음이 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종교, 연봉,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정치 이런 것도 공통된 주제로 해서는 대화가 이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공통된 화제 이 부분은 대화할 때, 시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어 사용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익혀놓으시면 품위 있게 대화를 하시는데 좋죠. 자, 존경어는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물건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존경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여사, 사장님께서 가십니다. 귀하 어느 분, 아이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존경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겸양어입니다. 겸양어는 뭔가요? 이 겸양어 되게 말이 익숙하지 않죠.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옆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극 같은 데서 많이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들, 그다음에 뵙다, 저희들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낮추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공손화 같은 경우에는 공손하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손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적절한 경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약간 사례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저와 함께 문제 풀기 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칭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할 때 호칭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호칭을 잘못 써서 그렇게 상사한테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칭을 잘 쓰셔서 되게 교육 잘 받았네 이런 것들을 상사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직장 생활을 할 때 상급자를 부를 때 우리 어떤 호칭을 쓰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장님, 격리부장님, 김부장님 있습니다. 이 부장님들이 다 같은 부장님들일까요? 네, 아닙니다. 자, 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 한다면 내가 직속 상사, 직속 같은 팀에 포함된 부장님이다라고 할 때는 부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격리부장님 이 경우에는 직속 상사가 아닐 경우
그런데 직책, 직급이 있죠. 이 상대방이 직책도 있고 직급이 있어. 이럴 때는 경리 부장님이라고 부르시면 되시고요. 자, 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직속 상사도 아니야. 직책도 없어. 네, 직급도 없어. 이럴 때는 앞에 성을 붙여서 김 부장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하급자 호칭입니다. 하급자 호칭. 자, 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냐. 야, 이 과장들도 다 같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직속 하급자 경우에는 과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팀에 과장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과장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그런데 격리과장 같은 경우는 직속 하급자 또는 직속 하급자 아닌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과장이 여러 명이야. 과장이 여러 명일 때 직책을 언급을 해주셔서 너는 격리과장, 너는 영업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직속 하급자도 아니고 직책도 없고 직급은 있을 때, 직급은 있죠. 과장이라는 직급이 있죠. 그래서 직급은 있을 때 홍과장이라고 성을 앞에 붙여주시는 거. 그다음에 누구 이름 같은 경우에도 길동씨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속 하급자도 아니야. 직책도 없어. 직급도 없어. 부를 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씨라고 불러주시는 거. 그다음에 홍군, 길동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네, 많이 어려. 그러니까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씨가 아니라 홍군, 길동군, 여자 같은 경우는 양,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직책이 있고 없냐, 뭐 직급이 있냐 없냐, 나이 차가 얼마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료, 동급 호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길동 과장님, 선생님, 선배님, 홍길동 씨, 홍군 이럴 때 어떻게 부르냐. 같은 보시면 동급이죠. 같은 직급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어. 이럴 때는 길동 과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럴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근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자, 10살 아래야. 이럴 때는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 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나랑 나이가 엇비슷해요. 그리고 친분까지 있어. 이럴 때는 누구누구 씨라고 편안하게 친근감 있게 불러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홍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홍군 같은 경우에는 10살 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홍군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헷갈리죠, 선배님. 10살 아래라는 건 10살 이내입니다. 이내. 10살 이내로 차이가 나보다 나면, 나이 차이가 나면 우리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우리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살 이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 맞나요? 아니죠. 나보다 10살 이내로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기로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만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명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명입니다. 자, 이 단어도 약간 생소하지 않죠. 바로 수명은 받을 수, 명령명이라고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사가 부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 하고 즉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업무 중이에요. 업무 중에 너무 바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로 바쁘더라도 네 하고 바로 대답을 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예의죠. 그런데 내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할 때는 그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주변에 있는 동료가 우리 누구누구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메모지 계속 나오죠. 네, 상사한테도, 상사가 불렀을 때 갔을 때도 항상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신입 사원이었을 때 메모지 없이 필기구 없이 상사가 불렀는데 덜렁덜렁 가서 상사한테 되게 많이 깨졌던 경우가 있어요. 너는 뭐 가정환경, 뭐 가정교육 받았니 안 받았니부터 시작해서 그 상사분 생각하기도 싫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신입으로 딱 들어가시면 항상 준비된 자세로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해서 가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구 준비해 가셨으면 요점을 필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지시사항은 머릿속으로 자 OWEH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전화 응대에서는 OW1H였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 1H는 뭐냐고 한다면 How much. 회사는 우리 보통 돈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도 걸리는지, 얼마 정도 그 금액이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 그리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거, 전화응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내가 질문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업무 처리를 했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애매모호하다 이럴 때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어떤 걸 좀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점은 반드시 복창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시면 직속 상사 이외에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경우에는 직속 상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직속 상사 이외에 다른 상사가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시를 한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사님께 이 사실을 먼저 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시한 상사, 똑같은 상사니까 업무 처리를 했다가 그 직속 상사가 되게 기분이 언짢네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내 직속 상사한테 먼저 선보고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시한 상사에게 합니다. 네, 아까 요 앞에 포인트 있죠. 지시받은 경우 직속 상사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수행을 하신 다음에 바로 즉시 보고를 하시는 거, 그리고 육하 원칙에 보고한다라는 거, 사실 토대로 팩트 중심으로 보고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간결하고 중요 포인트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두 갈식 보고법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먼저 앞에 결론을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생각보다 많이 바빠요. 네, 미팅에도 참석해야 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사장님과 뭐 골프도 치셔야 되시고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보고 받을 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 기법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핵심 포인트만 간결하게 보고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모든 자료는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 같은 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자료를 보고 바로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사가 바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언제쯤 보고하기 괜찮으신지, 언제쯤 시간이 편하신지라는 거를 미리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보고입니다. 여러분 중간 보고 같은 경우에도 별표 별표 2개 정도 칠게요. 네. 중간 보고를 해야 될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떨 때냐? 바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뭐 9월 31일까지 해라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한 10월 31일 정도 끝날 일이에요. 그럴 때는 중간 보고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사는 계속 일을 오더를 하고 나서 계속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차상위 상사와 상사의 지시가 상충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 첫 직장 케이스가 그랬어요. 제 위에 과장님이 계셨고 그 위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부장님은 A라고 시키시고 그다음에 위에 과장님은 B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A로 해야 될지 B로 해야 될지 이걸 모르겠죠. 둘 다 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차고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충될 때는 이것도 보고를 즉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했을 때 그냥 숨기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바로 즉시 상사님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화응대 서비스와 그 다음에 경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